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소녀 수율은 어릴 적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기의 객이 된 지 한 해거리로 그만 어머니마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열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홀로 병든 어머니의 간호와 더불어 집안 살림 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하였으니 수율의 고생은 참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십시일반 도우미 손길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힘든 시기에 그들 역시도 그리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시작되던 도움도 해가 지날수록 차츰차츰 끊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율의 나이 17이 되던 해 그들을 돌봐주던 마을의 한 노파마저 이승과의 연을 다하게 되자 두 사람을 돌봐주는 손길은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초가삼간에서 버티던 수율은 어머니에게 먹일 미움을 쓸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삭바느질거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어머니의 병세를 돌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약재를 쓸 형편이 되지를 않았으니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미를 돌보느라 너무도 고생이 많구나. 내 너에게 이리 짐만 되느니 차라리. 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 엄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수율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며 틈나는 시간마다 마을의 선앙당으로 가 극진한 치성을 드리며 기도했지요.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니 병환을 잡아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눈물 어린 치성을 드린 수율은 온몸의 기운이 다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이 하늘까지 가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수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지성을 다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극진하여 내 이렇게 너의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었느니라. 진정 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느냐? 신령을 마주한 수율은 놀랄 틈도 없이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신령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방법만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신령은 치렁치렁한 긴 수염을 쓰다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신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40리를 넘어가면 해주골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나올 게다. 그곳에서 무면도라는 버려진 섬을 가는 배를 구할 수 있다면 섬에서 내 어미에게 필요한 신병초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신병초는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약초이니 그것만이 방법이겠구나.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찾으면 되느니라. 신병초라는 약초에 대해 설명해준 신령은 거짓말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수율은 잠꼬대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주골과 무면도 그리고 신병초란 말이지. 수율은 꿈속에서 신령이 일러준 단어들을 되뇌이며 그렇게 결의를 다졌어요. 이웃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 신신당부하고 조금의 푼돈을 건넨 수율은 그 길로 진보다리를 꾸리고는 신령이 말한 해주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어미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율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발길을 재촉했지요. 가진 고생 끝에 해주골까지 닿은 수율은 허기를 참으며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부탁입니다.
무면도로 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뭐? 무면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율의 말을 듣는 선주들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어요. 예끼, 이 처자가 지금 누굴 황천으로 보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겐가? 무면도라니, 제정신인가? 그곳은 저주를 받은 섬이란 말이여.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물고기밥 신세가 된다는 소리는 이곳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본 말이여. 그러니 썩 돌아가. 제발 부탁드려요. 수율이 모랫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들 무면도에 묻자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무면도를 향하는 배를 구하던 수율은 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더불어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엄습해왔고 기진맥진하여 그만 정신을 잃은 채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수율이 정신을 차리자 어느 허름한 초가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어둠이 천하를 잡아먹은 삼경에 가까운 때였지요. 정신이 드셨소?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부터 오신 분 같으신데 어찌 그리 무모하단 말이오? 곡기를 끄는 지 꽤나 되어 보입니다 그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안심하시오. 이곳은 내 집이오. 나는 어부 노릇을 하며 이 고을에 살고 있는 망건이라 하오. 처자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저는 수율이라고 합니다. 헌데 제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으시오? 부둣가에서 혼절하여 쓰러지셨잖소. 부둣가에서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광증 걸린 처자가 있다는 소리에 가보니 바로 처자를 두고 하는 소리였지 뭡니까? 이 고을에서 광증은 전염이 된다는 풍문이 있기에 아무도 혼절한 처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시다. 그리하여 내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일단 여기 요기 좀 하시오. 망건이라는 사내가 그릇에 미음으로 보이는 음식을 내밀자 수율은 살며시 눈치를 보며 그릇을 받아든 후 정신없이 음식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데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았으니 혼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면도는 대체 어찌하여 향하려는 거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거기는 예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 근방 뱃길조차도 우회하는 곳이오. 내 선대의 선대 때 그곳을 향한 선원들 전원이 주장되어서는 그 주검조차 찾지 못하였다 들었소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볼 약초가 그곳에 자란다고 들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약초가 필요해요. 약초? 약초라. 그곳에 그런 약초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니 풍문이 돌만한 일조차 없겠지만 말이여? 망건의 대답에 수율의 얼굴에는 금세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망건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 본시 작은 고깃배를 하나 끌고 있으니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태워주겠소. 어차피 나 같은 잡어부는 이 동네 대선주들이랑 경쟁해서 콩고물이라도 남겨 먹으려면 남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뱃길만 다녀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뭐 또 그리고 망건은 말을 하다 말고 수율을 위아래로 은근히 훑어보던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알아차린 수율이 몸을 움츠리자 퍼뜩 정신을 차린 망건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찾으러 간다는데 그 사정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러하오? 참말이신가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뱃삭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꼭 드릴게요. 부디 무면도에 데려만 가주셔요. 뱃삭? 가만 보자. 뱃삭이라. 그녀의 말에 망건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고
수율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자잘한 문제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저 무면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망건을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망건과 수율은 부두로 나섰습니다. 해무가 뿌옇게 끼어있기는 하였으나 망건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고기잡이배에 수율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망건이 항해를 시작했고 수율은 잔뜩 긴장된 얼굴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바닷길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지요. 망건과 수율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한참을 노를 젓다 보니 어느새 저 멀찍이에서 푸른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혹시 저곳인가요? 수율이 손으로 섬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들떠 물었으나 어쩐 일인지 망건은 섬이 나타난 것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섬이 어찌 이 항로에? 어찌 그러시나요?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아니요. 이거 참으로 희한하구만. 분명 마을 어른들의 말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맷길이라 그리들 몸을 사렸는데 지독한 해류나 쇠파는커녕 너무도 손쉽게 도착하여 내 잠깐 놀란 것뿐이오. 아, 그러하군요. 아무튼 정말 이 섬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니 꿈만 같아요. 기뻐하는 수율과는 달리 뭔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뭉개던 망건은 이내 노를 젓던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섬을 향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무면도의 백사장까지 배가 들어섰음에도 주변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곳이오만 그저 보통의 무인도로만 보이는군. 우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겠소이다. 망건이 고깃배에서 밧줄을 꺼내 배를 정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수율은 배에서 내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구하라 하셨지? 수율이 꿈속 신령님이 해준 말을 되뇌이고 있을 때 망건이 배를 정박하다 말고 자신이 들어왔던 바다를 무심코 돌아보았지요. 분명 한참 전 섬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도 청명하고 맑기만 하던 바닷길이 어느덧 자욱한 해무가 깔려 결코 섬을 찾을 수 없을 지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사스러운 곳이로군. 원래는 이곳에 당도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뜻밖의 육지를 밟은 데다가 당연히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이겠으니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었지 뭔가. 망건은 고개를 돌려 백사장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정신이 팔린 수율의 뒷모습을 훑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섰지요. 그럼 어서 약초를. 수율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 손을 얹은 채 몸을 돌려 망건을 바라보며 외치려는데 그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흡사 자신을 마치 먹잇감 바라보듯 노리는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찌 이러셔요. 수율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치자 망건이 키득키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순진도 하시군. 대관절 처음 만난 사내를 어찌 믿고 바닷길에 덥석 동행을 한단 말이오? 게다가 자진하여 무인도로 들어선다니 이거야 완전 날 잡아 잡수하는 꼴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애초에 섬까지 들어올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에 그냥 배 위에서 해치울까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해류를 타고 배가 얘까지 당도하였으니 나도 대개 목숨을 구해준 값에다가 얘까지 실어 나른 값을 얹어 받아내셔야 하겠구먼. 말을 마친 망건이 눈을 빛내며 번개처럼 수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수율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무면도는 알려진 대로 무인도였기에 수율의 비명은 그저 허공의 맴돌뿐이었습니다. 망건은 수율의 머리채를 잡아 백사장에 쓰러뜨렸고 그 위로 올라타며 그녀의 옷구름을 거칠게 잡아채 뜯어내려 하였지요.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수율이 완강히 저항하자 망건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수율은 자신의 손에 큼지막한 조개 껍데기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즉시 휘둘러 망건의 얼굴을 공격하였지요. 조개 껍데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망건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을 느낀 그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수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옷을 여밀 새도 없이 일어나 백사장 반대편의 숲을 쪽으로 내달렸지요. 이런 밀어먹을 년! 거기 서지 못해! 수율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만 조개 껍데기에 한쪽 눈을 다친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는 손으로 한쪽 얼굴을 감싸준 채 비틀거렸으나 수율은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섬 안쪽의 숲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래! 어디 혼자 이 황량한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아 보시지! 각! 페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부상까지 당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망건은 수율이 사라진 숲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정비해 파도 위에 띄웠습니다. 그는 수율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무면도에 버려둔 채 혼자 돌아갈 심산이었지요. 이윽고 망건이 올라탄 고깃배는 파도를 타며 점점 더 섬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자 그의 배는 안개 저 너머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벽 봉우리에 연결되어 있는 숲으로 도망쳐 그 속에 숨어 망건을 지켜보던 수율은 그제야 안심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음과 절망적인 현실에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수율은 한참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쳤지요.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홀로 남아 자신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여유가 없구나. 돌아가는 방법일랑 일단은 제쳐두고 어차피 무면도에 발을 들인 이상 신령님께서 말씀하신 신병초부터 열심히 찾아보자. 수율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다졌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눈에서는 다시금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한편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망건은 자욱한 해무의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익숙한 바닷길임에도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도무지 겉일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안개, 그리고 사라져버린 방향 감각. 망건은 얼굴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욕지기를 뱉고는 투덜거렸습니다. 허! 나 원참 밀어먹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파악하려 애를 쓰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수놓인 별의 위치를 계산하여 바닷길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욱한 해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망건과 그의 배를 감싸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망건은 결국 제 고을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저주에 사로잡힌 듯 그렇게 영원히 해무 속의 바다 위를 표류할 뿐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와 그의 배가 제 고을의 부둣가로 도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섬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신병초를 찾아다녔던 수율. 허나 신병초는 귀한 약초답게 좀처럼 그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터인데 큰일이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한참이나 섬을 헤매느라 갈증이 깊어 그녀의 몸은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긴장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닌 수율의 몸은 만신창이었지요. 당장 포기하고 싶었던 참이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수율은 파도를 따라 떠밀려온 해조류라도 주워볼 요량으로 백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모래를 허공에 흩뿌리는 듯한 묘한 소음이 들려왔지요. 설마 그자가 돌아온 건? 수율이 놀라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망건이나 그의 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귀를 쫑긋 세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아! 세상에나! 백사장 한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폐그물에 온몸이 엉켜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 버둥대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 뭐겠어요. 어머, 세상에나 가엾게도 그물에 몸이 끼어 일이 되었구나. 수율이 거북에게 다가가자 거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에 휩쓸려 날카롭게 쪼개진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들고는 거북의 몸을 휘감고 있는 폐그물의 매듭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지요. 수율의 가녀린 손으로 튼튼한 그물이 제대로 잘릴리 만무하였으나 거북을 가엾게 여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고서야 그녀는 겨우 그물을 걷어내 거북을 꺼낼 수가 있었지요. 수율의 손은 쓸리고 까져 엉망이 되었으나 그녀는 거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정말 다행이야. 나는 비록 이제는 틀려버린 것 같지만 너는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 너희 남은 수명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렴. 수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거북은 눈을 꿈뻑거리며 가만히 수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북이 천천히 자신의 발을 놀려 바다 쪽으로 향했고 그렇게 수율을 백사장에 남겨둔 채 엉금엉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거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율은 이내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꼭 엄니의 병환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 노력을 했는데도 엄니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구나. 죄송해요, 엄니. 그렇지만 이젠 지쳤어. 수율은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을 막을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하듯 백사장의 몸을 뉘어 그렇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털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수율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수율의 눈앞에 어제의 그 커다란 거북이 열심히 흙을 끼얹으며 마치 수율을 잠에서 깨우려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마 네가 나를 깨운 거니? 수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거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발로 저 멀리 떨어진 바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율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더니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위 틈에 마치 피처럼 붉은 잎사귀가 바람의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것은 설마? 수율은 제 몸에 남아있던 기력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척거리며 바위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가까이 다가가자 과연 그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눈에 신병초로 보일 만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약초였답니다. 조심스럽게 신병초를 캔에 품에 안은 수율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거북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다니 참으로 신통한 녀석이로구나. 신병초를 발견한 수율이 방방 뛰며 기쁜 마음에 소리를 쳤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는 추억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아, 신병초를 이리 손에 넣었음에도 나는 이 섬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나는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데다 설령 내가 헤엄을 치는 법을 안다 한들 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걸. 글썽이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수율이 가냘프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몸을 뒤로 돌리며 자신의 앞발을 흔들어대 마치 제 등에 올라타라는 듯 등갑을 들썩이는 것이었어요. 정말이니?
수율은 자신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속는 셈치고 거북의 등갑 위로 사뿐히 올라탔지요. 그러자 거북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다를 향해 들어갔고 이내 부드럽게 헤엄치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바다는 마치 거북에게 천천히 길을 밝히기라도 하는 듯 해물을 거두고 쾌적한 날씨를 선사하는 것이었어요. 수율은 마치 뗏목을 탄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을 붙잡고서 한참을 항해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무면도를 향해 출발했던 부둣가 근처에 외딴 백사장으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아,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단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구나. 거북은 그녀의 인사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벌려 백사장에 무언가를 뱉어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롱한 빛을 뿜는 큼지막한 크기의 진주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것도 나에게 주는 거니? 수율이 놀라 묻자 거북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북은 자신을 구해줘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 수율을 빤히 바라보며 우두커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수율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북을 구해준 보은으로 신병초와 귀한 진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수율. 그녀는 신병초로 정성스레 탕약을 지어 사흘 동안 조금씩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수율의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율과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선앙당 쪽을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부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된 수율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보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다 거북에게 받은 진주를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주를 판 돈만으로는 당장 밭일에 써먹을 수 있는 훈련된 송아지나 소를 사기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행실이 천방지축이라 싸게 내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를 겨우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라고는 하나 지금껏 빠듯하고 쪼들리는 생활로 끼니나 때우며 연명하던 수율의 인생에서 생전 처음으로 가져보는 소이자 재산이었어요. 수율은 감개무량하여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한 식구로 살자꾸나. 앞으로 잘 부탁할게. 수율은 송아지의 등을 차분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어머니도 경석에서 일어났겠다. 이제부터 먹고 살 길은 집 근처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는 감히 꿈도 못 꿀 형편이던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으나 지금의 수율에게는 막연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가 쟁기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키워 어엿한 소로 길들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목표가 생긴 수율은 송아지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쪼르르 가서 열심히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치 뿌리며 맛 뿌리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지요. 제 끼니는 굶어도 송아지 여물을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나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보배란다. 수율의 정성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송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엉덩짝이 떡하니 벌어지고 그 머리 꼭대기엔 근사한 뿔이 삐죽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제법 소의 태가 날 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길을 들일 참이었습니다. 소를 다뤄본 동네 어른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 냇가의 모래밭으로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놈의 소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앞발을 모래밭에 단단히 파묻어 버티고 뒷발로는 수유를 향해 모래를 끼얹는 것이었어요. 에텟텟, 아잇, 예, 이게 뭐 하는 거니? 그간 꼬박꼬박 주는 여물만 받아먹으며 제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밭일을 할 턱이 없었습니다. 밭일은커녕 산비탈로 향하는 근처에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인 판국이었지요. 지나가며 그 꼬락서니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회초리로 등짝을 때리며 이랴이랴 소리치라 조언하였지만 수율은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운 소를 차마 때릴 수가 없었지요. 그 모습을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씨름하고 있자니 수율과는 4살 터울의 사내 홍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콧뚜레를 잡아 방향을 잡아줄 터이니 수율이 네가 다시 한번 소를 모는 연습을 해봐. 홍식 오라버니 참으로 고마워요. 그리하여 심기일전한 수율이 다시금 소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랴 이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목이 쉬도록 이랴 이랴를 반복하던 수율은 소를 때려가며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에서 콧뚜레를 잡아주는 오라버니에게 대고 이랴 이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쩐지 큰 실례 같아? 오라버니, 우로 옮겨주셔요. 오라버니, 멈춰주세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자로 가주셔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며 가까스로 소의 방향을 잡고 있었지요. 이렇게 보름쯤 홍식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냇가의 모래밭에서 홍식이 콧뚜레를 잡고 수율은 이랴 이랴를 외치며 진로대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쪽으로 돌아볼게요. 오라버니, 이제 서야겠어요. 오라버니, 이젠 좌로 크게 돌아볼 거예요. 이렇듯 홍식의 가벼운 길잡이를 받아 무리 없이 방향을 옮겨가며 소를 몰 수 있게 되자 마침내 수율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냇가 모래밭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잘 듣던 녀석이 산비탈 밭으로 당도하여 일을 시작하려니 또다시 우이독경이었지요. 이랴, 누렁아, 왜 또 이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산골짜기 떠나갈 듯 애원해 보아도 이놈의 소는 다리에서 뿌리가 내려 땅에 박혔는지 꼼짝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온 홍식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의 엉덩이를 밀며 목이 쉬어라 이랴이랴를 외쳐보았으나 이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실갱이하던 홍식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씩씩대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홍식이 마을로 내려가 버린 이후 수율은 밭대기 옆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중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 길로 벌떡 일어난 수율이 소의 콧뚜레를 붙잡고는 오, 오라버니? 어서 앞으로 가실까요? 라고 중얼거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버티고 섰던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왼쪽으로 도셔요. 그 말을 들은 소는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되었어요. 서셔요. 소는 그 자리에서 뚝하니 멈춰 능청스럽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제야 수율은 모래밭에서 홍식과 함께 연습하며 홍식에게 외쳤던 오라버니라는 소리에 훈련이 된 탓에 그 말에만 반응하는 이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씨 좋던 봄날이었어요. 오라버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라버니, 이제 그 자리에 서셔요. 돌밭에서 이러한 생뚱맞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박영감이 수율에게 다가와 빈정대며 물었지요. 아니 수유라, 세상천지 이것이 무슨 경우냐?
어찌 이 소를 보고 오라버니라 부르는 게야? 네가 저 황소의 동생이라도 되느냐? 박영감의 놀림에 기분이 확 나빠진 수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보란듯이 오라버니라는 말을 빼고 소를 몰아보았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라 부를 때만 발을 떼는 것이었지요. 어이구 수유라, 오라버니와 오순도순 열심히 일하거라. 껄껄 웃으며 지나간 박영감은 그 길로 동네방네 이 사실을 소문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수유린의 산비탈 밭대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오라버니 소야, 동생 말을 좀 들어주거라 등의 농을 던지자 바치를 하던 수율은 창피해 볼을 부풀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 기다렸지만 그들은 항시 몰려와 수율과 소를 놀려대었지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창피함과 속상함에 단단히 화가 난 수율은 집안에 틀어박혀 버렸고 이를 보다 못한 수율의 어미가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몸집을 불려 키워놓았으니 이 소를 팔아 다른 소로 바꿀 심산이었어요. 허나 소문이 크게 돌았는지 오라버니 소리를 들어야 밭을 가는 소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수율의 어미는 소를 끌고 도축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소가 도축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어미가 끌고 나간 소를 쫓아 물어물어 도축장까지 뛰어온 수율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엄니, 아니 돼요. 그리하시면 아니 돼요. 아무리 속을 썩이기로서니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은 식구를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요. 수율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율의 안내를 따라 뚜벅뚜벅 집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수율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축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곳에 흐르는 개천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보자마자 수율이네 어린 황소가 다짜고짜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리지 뭔가요 정말. 그리고는 마치 승리를 만끽하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콧김을 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율과 그녀의 어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율은 개가 나던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누렁이, 여물을 쓰던 쇠죽솥에는 콩이 그득하게 들어갔습니다. 3년 사이 수율네 누렁이는 그 덩치가 산만큼 오람해졌지요.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이골 저골 따지지 않고 돌아다니며 참가해온 누렁이는 이 바닥에서 소문난 장사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전적이 무려 14전 14승이었어요. 대회가 열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수율인의 오라버니 황소는 틀림없이 우승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싸움장에서는 특이한 외침이 들려오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 옆구리를 파고 드셔요. 오라버니,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셔요. 오라버니, 지금이에요. 뒤집으셔요. 라며 장외에서 누렁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소싸움 대회장의 관객들 입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수율은 누렁이를 향해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소리를 쳤고 그렇게 누렁이는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장합니다. 잘하셨어요. 이후로도 수율내 누렁이는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단호 대회에서는 금송아지를 타왔고 7월 7석 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덥석 받아왔어요. 뿐만인가요? 추석 대회에서는 무려 금 10돈이 부상으로 주어졌지요. 수율은 제 오라버니 누렁이와 함께 소싸움 대회를 쓸고 다니며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풍족해져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고을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수율과 수율의 소를 보고 비웃거나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로도 수율은 오라버니 누렁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어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별땅 기와 지붕에 내려앉은 교교하기 그지없는 달빛이 어쩐지 처량하고 으스스하던 밤, 풀벌레의 부산스러운 울음소리가 유난히도 귓가를 거스르는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밤의 공기와는 좀 채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가 돌담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김화골이라는 고을에 천석군으로 살고 있던 오간의 거처였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간의 막내 여식 약선이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분에 바쳤으며 이 야심을 틈타 저리도 울음을 토해내는 것일꼬. 참으로 안쓰럽기에 그지없구나. 별땅에서 자신이 딸아이가 슬피 내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오가의 가슴은 미어지듯 옥죄어만 왔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구나. 저 가여운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오. 그칠 줄 모르는 딸의 울음소리에 오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박참판 댁에는 참으로 개차반 같은 아들 녀석인 봉패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봉패는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을을 들쑤시고 저작거리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죄 기웃거리면서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습니다. 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난장을 놓아볼까나? 제 고을에선 이 봉패가 행차했다 하면 모두가 뒤로 침을 뱉으며 기피할 만큼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봉패가 고을의 노름판을 전부 들쑤셔 놓는 데다 기방이며 여염집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난장을 놓아대니 봉패를 향한 고을 민심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 고위정승들과의 연줄이 다 있어 고을 원님조차도 박참판네 집안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봉패의 망나니 짓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패는 고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끼워주는 판이 없자 부득부득 김화골까지 기어들어와서는 투전판을 들락날락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봉패가 김화골 노름판의 모습을 드러낸 그날은 하필이면 큰 야간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던 오간의 딸 약선이 야간장 구경을 가자며 아비인 오가에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도 야간장을 가보고 싶은 게야?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신기한 것을 잔뜩 구경하고 싶어요. 아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장터를 나온 약선은 이곳저곳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가는 자신의 딸이 너무도 신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흥에 취해 촐싹거리다가 그만 인파에 떠밀려 약선이 오가와 맞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밀려드는 장터의 인파가 붐비는 통에 약선은 금세 저 멀찍이 휩쓸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일진이 나빴던 것이 장터 안의 투전판에서 가져온 판돈을 모두 잃은 박참판의 망나니 아들 봉패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지요. 인파에 떠밀려 아비와 떨어져 울상을 하고 허둥거리던 약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던 봉패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더러웠는데 때마침 잘 걸렸다. 약선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봉패는 그 길로 약선의 손을 잡아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터 뒷골목의 석재 담벼락으로 끌고 가선
그대로 약선을 욕보이고 말았지요. 약선의 비명소리는 바글거리는 인파의 소란 때문에 잦아들었고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가가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헐레벌떡 약선을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어요. 다음날 오가는 한 걸음에 김화골 사또에게 달려가 어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고는 자신의 딸을 욕보인 박참판네 아들을 엄벌해달라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화골까지 그 악명이 자자했던 박참판의 아들을 사또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이 닿은 박참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봉패와 약선을 혼인시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조로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치도 않다는 오가의 역정에 박참판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키울 시 자신의 한양 연주를 모두 동원하여 오간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양의 정승 연줄로 떵떵거리는 박참판의 억지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오간은 끓어오르는 천부를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냐. 내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오가는 밤을 지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자신의 딸 약선이 너무도 애처로워 끓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삼경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참판과 약조한 혼인날이 밝아왔습니다. 박참판 댁에서 보내온 가마가 들었다 이르시오. 박참판이 보낸 가마꾼들이 약선을 데려가기 위해 대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선은 퉁퉁 부어버린 눈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뺨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오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약선이 이 바보 같은 거사.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온통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약선이 맥없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당도하자 오가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열라 일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박참판이 보낸 가마의 꼴을 보니 오가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남루한 고물가마에 겨우 가마꾼 2명이 딸려 있는 것이 약선을 맞이하는 일행의 전부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임에도 약선을 보필할 여종 1명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참판, 이런 고약하기 짝이 없는 놈을 보았나. 오가의 심정이 마치 먹을 뿌린 종이처럼 분노와 참담함으로 시커멓게 적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선은 애처로운 눈으로 한참이나 오가를 바라본 뒤 쉬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힘겹게 가마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요. 소녀가 부덕하여 결국 일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사옵니다. 저 같은 여식일랑 잊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약선아, 너야말로 몸 건강히 버텨내고 있거라. 이 아비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집에서 빼내올 터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있거라. 이윽고 저 멀리 사라지는 가마를 눈으로 쫓던 오가는 결국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약선의 시집살이는 그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제대로 된 혼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약선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자 박참판은 멸시 어린 눈길로 한번 훑고는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굴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봉패 이놈은 그래. 어쩌자고 저런 것과 엮여서는. 어이구, 내 팔자야. 혀를 차며 제멋대로 투덜거린 박참판은 그 길로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패는 어느 노름판에 기어 들어가선
흥청망청인지 제 신부의 도착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약선이 풀이 죽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앞으로 자금마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청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갑이라 하옵니다. 자신을 민갑이라 소개한 남자는 약선을 살갑게 맞이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약선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렇게 박참판 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박참판의 구박 속에서 약선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 집으로 시집 아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인 약선을 늘 눈엣가시 여기듯 하였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약선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이 원치 않은 혼인의 책임을 다하여 약선의 남편 노릇을 해야 할 봉패는 달에 한 번 집구석으로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추는 날은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거나 옷에서 기방의 분내를 풀풀 풍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답니다. 남자가 뜻을 품고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아녀자가 어디 잔소리를 하느냐. 약선이 염려 섞인 말이라도 한 번 건네면 봉패는 꼬부라진 혀로 차갑게 응수하기 바빴어요. 박참판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던 약선을 유일하게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은 청지기인 민갑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선을 이 집안의 작은 마님으로 성심껏 모시며 항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약선 역시도 자신을 따뜻히 대해주는 민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약선이 박참판의 푸대접에 기운이라도 쭉 빠져 있으면 어디선가 민갑이 나타나 따뜻한 꿀차를 내어와선 약선의 방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자금마님, 기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속이라도 좀 적시도록 하시지요. 매번 늘 고맙구나.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 대우하는 자는 민갑이 너뿐이로구나. 내 덕에 그나마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틴단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자금마님께서도 얼른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성품이 곱고 어진 분이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나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물론입니다, 자금마님.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민갑은 시원한 하늘 같은 낯빛으로 웃으며 약선을 위로해주곤 하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시간을 벌어다주는 민갑의 진심 어린 호의에 약선은 옅게나마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약선의 가여움을 알아본 것일까요? 천지신명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박참판 댁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패가 노름판에서 과하게 들이켰던 탁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천의 다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지요. 졸지의 아들의 초상을 치르게 된 박참판은 슬픔에 휩쓸려 길길이 날뛰더니 약선을 그야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박참판의 구박이 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봉패의 초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선은 박첨판의 집에서 소박을 맞고 공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니라. 앞으로 편히 발 뻗고 잘 생각일랑 거두는 것이 좋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 찍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새로운 혼례를 들거나 새 집안의 사람이라도 되는 날에는 너와 내 아비를 멸문지화 당하도록 내 모든 연줄을 다 동원해서라도 응징해주마. 관 뚜껑 덮을 그날까지 내게는 과부의 꼬리표가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아들을 잡아먹은 주제에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게다. 박참판은 약선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그 집에 억지로 시집와
하인처럼 일하며 지냈던 약선의 짐은 겨우 보따리 한 개가 전부였지요. 약선이 수심 깊은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이 빼꼼 열리고는 민갑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민갑은 약선의 손을 잡으며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마님, 그동안 정말 갖은 고생 많이도 치우셨습니다. 인가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의지가 되었던 민갑의 얼굴을 보자 약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간 곱디 고운 정이 많이도 들어 박참판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민갑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약선이었지요. 그것은 민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알갑게 챙겨주던 정이 연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마음속에 약선을 품고 있던 민갑이었습니다. 작은 마님, 마님은 결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마님을 모시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허튼 생각 같은 것은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민가봐, 너도 꼭 몸 조심하렴. 그간 너희 덕에 내가 끝까지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진작. 그간 민갑이 알게 모르게 약선을 도와주며 박참판의 모진 매질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떠올린 약선은 애절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어서 채비를 하도록 하세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가진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이윽고 박참판 몰래 오가 쪽으로 연통을 넣어두었던 민갑은 멀리서 약선을 마중 나온 약선의 아비 오가가 보이자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세요. 가셔서 그간의 고행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부디 몸을 잘 돌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간 정말로 고마웠단다. 꼭 너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윽고 오가의 손을 잡고 김화골로 돌아가는 약선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갑은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었지만 오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혼사라고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봉패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 오가는 하늘의 뜻이 닿고 천벌이 강림하여 복수가 되었다며 그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독한 집구석에서 딸이 탈출할 수 있었음을 그저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릴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약선은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별땅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갑에 대한 연심이 깊을 대로 깊어져 그녀는 집 밖의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다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모란꽃에 꼬인 나비 한 쌍이 서로 날갯짓을 하며 정분을 나누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약선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가비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참판에게 모진 매질이나 당하고 있지는 않으련지. 약선은 자나깨나 민갑의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지켜보는 오가의 시름 또한 깊어져만 갔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오가는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가장 신뢰하던 하인 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편에 서신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박참판댁 민갑이라는 청지기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절대 박참판의 식솔들에게 들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반드시 민갑이라는 자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 하인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삼경의 야밤에 오가의 집 처마 너머로 애끓는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는 오간의 대문이 열리고 말이 끄는 수레가 가마니로 덮은 관을 싣고 덜커덩거리며 나왔지요. 아니 된다, 약선아.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이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더냐.
오가의 침통한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을 실은 수레는 한동안 오가네의 대문 앞에서 오가의 울음소리를 받아내고는 이내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화고래는 오가네 청산과부 딸이 그만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오가는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서신을 읽어보며 촉촉해진 눈시울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민갑의 서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민갑입니다. 어르신의 옥체엔 별거 없으신지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갑의 힘찬 글씨체로 쓰여진 인사말에 코가 시큰해진 오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호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10년 전 비가 세차게도 내리며 어두웠던 그날 밤, 곡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흉흉했던 그날, 오가의 대문을 나서던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있던 관 속에는 오가가 준비해준 돈꾸러미와 폐물 몇 가지를 품에 안은 약선이 긴장하며 숨죽인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있던 차는 다름 아닌 박참판 댁에서 도망쳐 나온 민갑이었지요. 오가의 하인이 보낸 서신을 무사히 전달받은 민갑은 박참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 서신을 통해 오가와 은밀히 계획을 나눴고 약선의 거짓 초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화골 사람들의 눈과 박참판의 눈까지 피해 민갑과 약선은 평안도까지 넘어가 혼인하고는 새롭게 터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첫째 놈은 벌써 올해 9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눈 모양이 벌써부터 장인어른과 빼다 박은 것이 아주 훤칠하게도 생겨 고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지요. 둘째 놈은 올해로 6인데 벌써 사서 삼경을 읽을 정도로 영특하게 자라고 있어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 소식이 적힌 대목을 읽어내려가던 오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위가 약선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오가는 허어 웃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윽고 서신의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살림이 불어 이제 저희는 논이 쉰맞이기 정도 됩니다. 머슴을 둘이나 쓸 정도로 사정이 나아져 다행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아내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민가비의 크나큰 낙입니다. 장인어른, 나날이 계속되는 행복 속에서 그저 장인어른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낼 뿐입니다. 자주 기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 같은 것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항시 고대하고 있답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버지. 서신을 읽던 오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이거면 되었어. 오가는 창호 마당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모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 사이로 나비 한 쌍이 단아하게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부비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강릉의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대대로 그곳에 터를 잡고 이어오고 있는 제법 탄탄한 양인 가문인 정가의 현재 주인 정진사라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강릉에서 알아주는 천하의 한량인 사내였습니다. 타고난 성미가 풍류를 즐기는 데다 배포 또한 남달랐고 집안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넉넉하여 곳간이 마르지 않았으니 그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 얼굴에 수심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하여 제가 양반임내 구는 꾀죄죄한 선비들과는 다른 훤칠한 얼굴빛에 시종일관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으로 고을의 아낙네들에게는 제법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여인네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청산유수와도 같은 말솜씨와 빼어난 방종술까지 차곡차곡 익히게 되어 이 정진사를 한번 겪은 여인들은 그의 끝없는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천하가 쉽고 또 쉽구나. 이거야 원, 목표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높고 오르기가 벅차야 정복하는 맛이 각별한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손쉬운 행보만이 이어진단 말인가? 기생집에 들어가면 치마를 두른 모든 여인네들이 이 정진사를 서로 모시겠다며 아우성이고 객실에 들어서도 버선발로 흙마당에 뛰쳐나오는 기녀들이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를 향한 여인들의 구애는 끝이 없어서 신분의 고아와 노소를 막론하고 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 그 무리 속에는 여승도 있고 양갓집 규수도 있고 전국을 떠도는 소리꾼에 심지어는 고위대작의 만화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모두가 이 정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통에 고을의 사내들에게는 정진사가 공통의 주적이라 정진사가 동네를 행차하기라도 하면 등 뒤에서 저마다 볼멘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벼락 맞아 나가 떨어질 인간 같으니라고는 운 좋게 재물복을 끼고 태어나 흥청망청 탕진하며 지내는 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여인들은 저놈만 보면 침을 흘려대는지 원! 아, 참말로 누가 아니래? 저런 놈이 우리 고을에서 버젓이 진사랍시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려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이 말씀이야. 귀신은 뭐하는 것이여? 저런 화상이나 잡아가지 않고서는. 정진사는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내들의 불만이 자신에게는 마치 훈장과도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더욱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으며 잔뜩 거드름이 섞인 걸음걸이를 놀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애템, 참으로 오통제라. 도태된 사내들의 치기 어린 시기심이 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간지럽히는구나. 허나 어찌하겠소이까? 결코 그대들이 못나 여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외다. 다 이 정진사라는 사내가 너무도 빼어난 것이 원흉이지.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는 정진사는 구름 위를 걷는 모양새로 골목어기를 산들산들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천하가 제 것이냥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정진사에게 생전 처음으로 난관의 벽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 마을 서당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에 처대는 사람이 정진사가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천하의 자색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미모가 곱기로만 치자면야 기방의 기녀들이 한수위라 하겠지만 저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뭔가 그 이상의 오묘한 매력이 있구나. 언젠가 서당 곁을 지나며 흘끔 확인한 훈장의 아내는 어딘가 얼음처럼 서늘하고 동장군이 따로 없는 냉랭한 도도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밤과도 같이 뽀얗고 말끔한 낯빛에 어쩌다 비치는 발그스름한 볼은 마치 매화처럼 이지적이었지요. 훈장이 학동들을 모아놓고 맹자왈 공자왈 글을 가르칠 때면 훈장의 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수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으나 과묵하고도 조신한 모습에서는 밭꽃처럼 화사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절세의 가인이로고 이 고을에 어찌 저런 인재가 납셨단 말이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타성에 젖어 나태해진 내게 내린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리라. 여지껏 이리도 이 내 마음을 뒤흔든 여인이 있었던가. 정진사는 그만 훈장의 부인에게 깊이 빠져 다른 여인들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한 연심과 승부욕을 활활 불태웠지요. 그 길로 정진사는 훈장처에게 홀딱 반해 훈장님과 글을 나눈다는 근사한 핑계를 구실 삼아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내막도 몰랐던 젊은 훈장은 낯선 고을로 이주하여 친구 하나 없이 외롭던 차에 늘상 좋은 술과 값비싼 사내짐이 안주를 주렁주렁 싸들고
방문하는 이정진사가 반갑기만 했기에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부인 이름이 설매라는 것 또한 알아내게 되었지요. 그 이름 한번 자색과 어울리는 어여쁜 이름이로고. 정진사는 점점 더 설매에게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진사가 매번 서당에 들러 훈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면 두 분, 그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하며 설매는 얌전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돌려 들어가는 설매의 뒷모습을 흘끔대는 눈으로 훑으니 치마폭에 쌓여있는 음영이 정진사의 심장을 절구질하듯 쿵쾅거리며 때려대는 통에 정진사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훈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장과 진득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정진사가 방구석에 높게 쌓인 설매의 사군자를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참으로 사군자의 기품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려? 정진사가 사군자를 펼쳐들며 훈장에게 너스레를 떨어대니 훈장은 겸연쩍게 머리를 긁으며 제 아내가 그저 심심풀이 삼아서 친 수묵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지요. 흔한 졸작 중의 졸작입니다. 하고는 겸양을 떨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훈장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진사는 손사래를 치며 졸작이라니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이 사군자를 제게 파십시오. 제가 일찍이 여기저기 다니며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 재주를 좀 지녔으나 훈장님의 아내분께서 치신 이 사군자는 참으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넘긴다면 신뢰 중의 신뢰지요.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품에서 엽전이 든 주머니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훈장이 말릴 틈도 없이 사군자 한 점을 둘둘 말아서는 제 품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돈을 받고 팔 만한 작품이 아니래도 그러시는군요. 정진사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내어드릴 테니 이 주머니는 도로 가져가시지요. 깜짝 놀란 훈장이 전대를 거두라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정진사는 이미 막무가내로 사군자를 품에 넣고서는 이내 주랭랑을 치듯 훈장의 집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정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 부부가 엽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자그마치 거금 1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훈장의 뒤로 설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러한 거금을 제 그림값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사군자가 그러한 물건도 아닐 뿐더러 이런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 뻔하니 이 돈은 내일 제가 정진사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주머니를 챙겨두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는 정진사의 계략으로 평소 설매의 행실을 눈여겨본 정진사가 반드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걸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린 수작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아오고 훈장의 학동들을 가르칠 동안 설매가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훈장이 없는 곳에서 설매와 만날 구실을 만들려던 정진사가 제 의도대로 홀로 찾아온 설매를 맞이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그림을 높게 평해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이러한 거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돌려드리러 왔으니 부디 거두어 가셔요. 정진사는 이미 끝난 거래라며 돈주머니를 받지 않으려 하였고 그럴수록 설매는 더욱 완강히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지요. 설왕설래로 이어지는 투닥거림이 계속되자 정진사는 그것을 구실 삼아 설매의 가녀린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손목의 감촉이 느껴지는 통에 정진사는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 돈을 다시 받아든 정진사는 꾸벅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설매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달아 아니 되겠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훈장이 친척의 상가집으로 문상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병과 진귀한 안주를 싸들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홀로 서당에 앉아 사군자를 치고 있던 설매를 발견한 정진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그윽한 눈길을 보내자 깜짝 놀란 설매는 그의 손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출타 중인 집에 오셔서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그만하시지요. 전에 없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정진사는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며 기어코 설매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설매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들고는 살벌한 눈초리로 정진사를 노려봤지요. 설매의 흉흉한 기백에 정신을 차린 정진사가 뒷걸음을 치며 그녀에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꽁지가 빠져라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정진사는 쉽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그녀의 고귀한 절개에 다시 한번 탐복하며 그녀를 향한 연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가자 학동편에 서당에 들리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고 제발이 저렸던 정진사가 쭈뼛거리며 서당을 찾았습니다. 정진사를 발견한 훈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제 고향에서 가져온 안주와 함께 술상을 건넸습니다. 술상을 차려온 설매는 정진사를 보고도 태연하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정진사는 안도와 놀라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금 세례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리도 고고하고 꼿꼿하니 확실히 설매의 기백이 보통이 아니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은 정진사는 훈장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불쾌하게 술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훈장이 알딸딸한 얼굴로 취하자 정진사는 훈장의 팔소매를 끌고는 저작거리로 데려가 자신의 단골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는 제일 기회가 좋은 기녀를 붙여 내 손님의 혼을 쏙 빼놓아 주시게. 라며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방에서 가장 어여쁘고 꽃갈춤이 뛰어난 기녀가 하며 인사불성이던 훈장의 손을 잡아 끌어 금침이 깔린 뒷방으로 데려가 온갖 기교를 쏟아부어 훈장의 혼을 빼놓게 되었습니다. 주색을 멀리하던 순진한 훈장에게 정진사가 새 세상을 맛보여준 이후 3일이 멀다 하고 정진사와 훈장은 기방을 찾았습니다. 정진사의 꼬임에 넘어간 훈장이 그만 자신을 요리한 기녀에게 대책도 없이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조신하고 얌전하여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감추는 제 아내 설매와는 달리 이 기녀는 그야말로 촛불도 끄지 않고서는 각종 신통방통한 기회를 선보이며 훈장을 요리하였으니 단단히 늦바람이 든 훈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이 혼자 찾아오시더라도 술값과 해우값은 모두 내게 달아주시게나?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정진사가 기방에 그리 선언한 이후 훈장은 아예 혼자서도 기방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장이 밤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그때마다 정진사는 모르는 척 훈장이 없는 훈장집을 방문하여 홀로 지내고 있을 설매에게 눈도장을 착실히 받아갔지요. 설매는 기생집에 빠져 자신을 내버려두는 남편에게 투기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고하고 냉랭하게 정진사를 대하며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흐르고 빗줄기가 구슬프게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낮부터 혼자 기방에 들이닥쳐 기녀를 끼고
진탕수를 마시느라 훈장이 정신없던 사이에 정진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당에 들렀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정진사를 본체만 채하던 설매의 얼굴이 전과는 달리 복숭아빛으로 잔뜩 물들어 있었고, 정진사는 그것이 자신의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투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오는 설매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찌 이리도 고귀한 아내를 홀로 버려두고 훈장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겐지원? 어텀. 그럼 잠시 미라도 피하려 하니 내 좀 들어가겠소이다. 그렇게 정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설매의 옷고름을 풀었고, 설매는 은장도를 꺼내드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진사의 손길에 얌전히 응했습니다. 네, 비록 허한다 하여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 아내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독을 빼는 것일 뿐 제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옵니다. 어이고, 물론이지요. 그야말로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독 내가 빼내드리리다. 떨어지는 낙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천지를 뒤흔드는 운우를 나누었고, 정진사는 그토록 염원하던 고고한 설매의 품에서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산세 좋은 문막골이라는 고을에 점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던 남편과는 매파의 중매로 만나게 되어 과부의 나이 꽃다운 17에 새 신부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남편과 그려나갈 분홍빛 청사진을 꿈꾸며 설레던 나날도 있었으나, 시집을 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할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극정성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은 고사하고 필요에 의해 꼭 합방을 해야만 했던 나를 빼놓고는 과부의 곁에 있어주는 날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그리도 무뚝뚝하고 정을 주지 않을 작정이었으면 적어도 오래 살아주기라도 했어야 좋으련만, 얼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흉흉하게 불어닥친 여름날 비바람에 잔뜩 불어난 개울로 발을 헛디딘 남편은 그 길로 이승을 하직하고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새색시 과부만을 남기고 그렇게 불기의 객이 되어버렸답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하에 둔 자식도 없었던 상황이라 과부는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던 통에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집안의 대소사를 신경 쓰다 보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볼 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여러 해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과부를 찾아오니 그제서야 배 아래쪽부터 허벅대 안쪽까지 근질근질해지는 것이 온유월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마파람 마냥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들기 시작했지요. 생전 남편이 남겨준 문전옥답이 제법 되어 세경을 놓고 머슴을 부려 그녀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것이 없었으나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이 과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외롭도다. 내 아직 창창한 육신을 지녔거늘 이처럼 매일을 독수공방하며 적적히 지내야 한단 말인가.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에 취해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척이는 손장난으로 자신을 위로하다가 탄식과 슬픔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과부가 그 당시 생활상으로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어서도 아니 되는 고독 속에 묵직한 외로움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과부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고참격의 머슴 한 명이 풍토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기였다면 머슴 하나 대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나 하필이면 쓰러진 머슴이 오랜 기간 젊은 과부의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던 솜씨 좋고
경험 많은 숙련꾼이었던지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장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일손이 급한 처지에 일이 되었으니 과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인 하나를 시켜 당장 실한 머슴을 구한다는 공고 내게 되었고 평소 세경을 넉넉히 주기로 소문나 있던 과부네였기에 그녀의 집 대문에는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내들로 금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머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과부는 좀처럼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추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든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탁배기에 풀풀 찌든 냄새를 풍기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는 자, 험상궂은 관상에 눈동자에는 음심이 그득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에게 엄한 짓을 할 것이 뻔한 자까지 각양각색의 사내들이 몰려왔지만 하나같이 마땅찮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골에 믿고 일을 내어줄 만한 사내가 이리도 귀했단 말인가. 새삼일이 한번 꼬이려고 하니 이제야 고을의 사내들 사정을 알게 되는구나. 이거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욕심을 거두고 아무나 들였다간 필시경을 칠 것이 분명하거늘. 그렇게 과부가 실망만 잔뜩 안고서 허송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예십니까요? 이댁서 일할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구만요. 이른 아침 과부댁의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과부가 그 반가운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대문 열고 나가보자 허우대가 듬직한 사내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번듯한 품새가 과부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게다가 그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닳고 달아 뺀질거리는 저작거리 변변찮은 사내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깃들어 있는 순진한 몸짓이 과부의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 어서 오시게나. 참으로 좋은 걸음을 해주셨네 그래. 마침 자네와 같은 사내를 구하고 있었으니 사양 말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게. 과부는 헛기침을 하고는 사내를 마당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다른 집에서 세경살이는 좀 해보셨는가? 쟨네 덕배라고 부르심 쓰고요. 윗골 정참봉댁에서 나무찜을 해다주는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 소장농들 틈에 끼어서 날품이나 팔아봤지. 진득하니 세경살이로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구먼요. 사내의 순진하리 많지 솔직한 대답이 끝나자 과부의 마음이 또 한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자신의 집 머슴살이를 따내려 거짓을 고할 수도 있었는데 경험이 없음을 술술 털어놓는 것이 또한 과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그 즉시 이 사내를 채용하고 싶었으나 주변에 모여든 하인들을 비롯하여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에 경거망동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식은땀을 한번 가볍게 훔쳐내고는 사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던 머슴의 대리로 들어와야 하는 자리라 꽤 분주하고 힘이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된다네. 그리하여 농번기를 앞둔 마당이라 나의 걱정도 제법 깊은 상태이지. 그간 머슴살이를 희망한 사내들은 많았으나 모두가 이런 중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뜨내기들 뿐이어서 망설이던 차였지 무언가. 그런 연유로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네.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는가? 과부의 물음에 사내가 맑은 미소를 씩 보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순수한 청년, 그 자체의 밝은 빛을 뿜으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이래봬도 힘 하나는 타고났습니다요. 덕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내보이자 선명하게 돋아있는 힘줄이 과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순 그녀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쿵쾅거리는 것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을 해보시게? 농번기라 한창 정신없이 바쁠 테니 내 잘 부탁함세. 과부는 붉어진 뺨을 애써 감추며 그날을 기점으로 단박에 덕배를 머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덕배는 과연 일머리가 특출나서 전에 일하던 머슴의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시원스레 일을 해치우는 덕배를 보며 과부는 점점 더 그를 신용하게 되었지요. 입도 무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내는 점 또한 믿음직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덕배에게 풀풀 풍기는 사내의 배포가 어찌나 아찔하던지 수확한 농작물이 든 자루를 한아름 지고와 곳간에 정리하다 말고 덕배가 흐른 땀을 닦으려 앞서풀 풀어헤치자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과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석가래 뒤로 숨어 덕배를 몰래 지켜보던 과부는 그야말로 제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배 저것이 아주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로구나. 저 널찍한 가슴팍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내 길고 긴 외로운 밤을 풀어줄 위인으로는 안성맞춤이련만. 과부는 달큰하게 흥이 오른 목소리로 덕배의 튼실한 품에 자신의 몸이 포옥 안겨 매달린 채 방아를 찢듯 온유를 타며 거하게 합의를 치르는 상상까지 하게 되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덕배에게 욕심이 난 과부는 혹여나 덕배가 다른 집의 머슴살이에 눈을 돌릴 것이 걱정되어 끼니마다 풍성한 진수성찬을 내어주었고 덕배에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세경 또한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머슴일에 뛰어든 덕배는 과부에게 충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 동네 또래 동년배들 머슴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고생만 하고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 투성이인데 자신만 마치 별천지에 있는 듯 다른 세상이었으니 덕배는 점점 제 마님인 이 과부에게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쩐 일인지 덕배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째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도 다른 것이 참말로 이러다 천벌이라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먼. 어째서 저런 착하디착한 마님을 두고 악독한 지주에 욕심이 많아 머슴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소리를 한 것일까. 그야말로 세상 천지 이런 악독한 모함도 없을 정도란 말이여. 악독한 지주가 아니라 참말로 하늘서 내린 선녀님이 따로 없는 분인디 말이여.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 덕배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곳간으로 들어가 하던 일에 마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과부와 덕배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어느 날 밤, 그간 벼르고 벼르던 과부는 결국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이 되자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덕배에게 내어준 별채를 향했습니다. 팔자로 누워 거하게 잠들어 있는 덕배의 숨소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들어간 과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덕배의 하초 위로 둔부를 가져다 대며 올라탔지요. 촉감으로 전해지는 덕배의 양봉은 상상으로만 맛보던 것보다 그 위세가 더욱 놀랍도록 대단하여 일을 치르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나긴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머슴들을 부리며 세경을 노는 마님의 위치인 자신이 한낱 춘정을 참지 못해 자고 있는 머슴의 별채에 난입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니 오히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과부가 봉숭아빛으로 뺨을 물들이며 거사를 시작하려 할 때 잠들어 있던 덕배가 눈을 떠
벌떡 몸을 일으키며 과부를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마님요. 참말로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만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깨어난 덕배의 목소리에 과부는 화들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순정이 동해버린 자신의 몸도 이젠 어쩔 수 없어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어 덕배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덕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이 일은 우리만 비밀에 붙이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라. 내 그간 너를 봐온 시간을 믿어 이래하는 것이니 오해는 말고 그저 받아들이거라. 나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늘 머마는 내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는 사내로구나. 하지만 대관절 이것이 무슨 조화였겠습니까? 촉촉함이 스며든 과부의 목소리에도 덕배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요. 천지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디 마님하고 제가 이래서는 경을 칠 일이구먼요. 그리 일가라고 제 옷매무새를 고쳐 입은 덕배가 벌떡 제 몸을 일으키더니 그 길로 과부를 훌쩍 들쳐 안아 올리고는 별채 밖으로 밀어 쫓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달쫓던 갯골이 되어 우두커니 별채 밖에 서게 된 과부는 한동안이나 충격을 회복하지 못해 얼이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설마 아니 덕배에게 이리도 모질게 거절당할 줄은 모르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과부는 야속한 마음을 뒤로하고 탄식을 뱉으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어색해지고 말았지요. 자신의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길 바랬던 덕배가 예상 밖의 저리도 완강히 나왔으니 과부의 속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마저 내려놓고 한낱 머슴에게 제 속마음을 다 보인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야속하였어요. 그럼에도 덕배를 향하는 불같은 마음만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덕배는 덕배대로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을 향해 저리도 육탄공세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어쩔 줄을 몰라 마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바쁘던 농번기도 모두 끝이 나고 겨울이 도래하자 덕배가 과부의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쇳내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덕배의 한껏 진지한 목소리에 과부가 반색을 숨기며 그를 들여보내 주었고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덕배는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간 저를 물심양면으로다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내 참말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것은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요, 마님.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덕배 내가 마치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날 사람이냥 구는구나. 모든 것을 실토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 쇳내는 저짝의 정참봉 어른이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놈이구먼요. 마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마님의 전단문서를 훔쳐오기로 약조된 이른바 도둑놈입니다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된 과부가 두 눈을 껌벅거리며 덕배의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덕배는 그 모습에 더욱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듯 침통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정참봉 그 양반이 전부터 줄곧 마님네 알짜배기 논을 노리고 있었지요. 아마 그간 지속적으로다가 마님께 그 땅을 팔라고 성화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만요. 마님께서 순순히 땅을 내어놓질 않으니 정참봉 댁에 고리가 잡혀있는 제게 불호령을 놓고서는 쇳내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잠입해서 전단문서를 훔쳐오라 시켰지요. 마님께서는 지독한 악덕지주이니 그리하여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다시 말해서 머슴살이 희망자인 척 위장시켜 들여놓은 것이구만요. 덕배의 충격적인 실토에 과부는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덕배는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나 살아보려고 마님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들판의 한낱 짐승놈들조차도 하물며 자기 걷어먹인 주인은 알아본다 안 합니까요? 저를 극진히도 대접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놈을 그래 사내로까지 봐주셔서 친히 품어주시려 한 것을 배신하는 일은 개돼지들도 안 할 짓이구만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오면서 마님처럼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요. 모든 것을 실토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군 덕배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과부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정수리 위쪽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형상화되어 휙휙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이나 어색하고도 괴로운 침묵이 계속 이어졌고 더 이상의 중압감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던 덕배가 일어나 스스로 관하에 자신을 고발하겠다 소리치려던 찰나 이윽고 과부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지요. 너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땅도 정찬봉에게 순순히 내어준다면 그러면 되겠느냐? 네? 뭐라고쇼? 정찬봉이 원하는 땅 문서를 정찬봉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고리의 빚도 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너도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마님,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것을 저 같은 놈 때문에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게다가 쇳내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아셨으면서 제 빚을 갚아주신다니요? 덕배가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며 반문하자 마님의 낯빛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내 잠시나마 너에게 야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이렇듯 솔직하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데다가 천성이 악하지 못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느라 그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 너를 자세히도 보아왔느니라. 너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놓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불평 한 번 없이 솔선수범하였지. 모름지기 사람은 귀 있어야 귀 돌아오는 법.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너의 인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다. 과부의 말을 들은 덕배는 천지가 요동칠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과부 앞에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마님을 배반하거나 엄한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읍소하였지요. 그러자 과부가 배실배실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적절치는 않다만 서로 간의 감정과 묵은 앙금도 풀렸으니 오늘 밤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그러자 덕배가 눈물을 훔치고는 콧김을 잔뜩 뿜으며 답했습니다. 천지가 유별하여 언감생신 마님께 손을 댈 주제가 아니라 꾹 참아왔던 것이지. 저 역시도 마님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야 곤장이 무섭겠습니까? 치도곤이 무섭겠습니까요? 그동안 저를 다스리며 꾹꾹 참아내느라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구먼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길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으니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찬세를 호령하는 범의 기세로 매섭게 몰아붙이는 덕배와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기세로 거하게 빨아들이는 과부의 궁합이 절정에 치달아 깊어가는 삼경처럼 둘은 인정사정 없는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펼친 뒤 덕배는 자신을 위해 땅을 내어놓고 빚을 탕감해준 제마님의 은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양 낮에는 전보다 2배, 3배 열심히 몸을 놀려 일을 하였고 밤에는 지치지도 않고 마님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봉사에 매진하였으니 과부는 땅을 내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아니하여 항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날이 생기가 돌고 어여뻐지는 과부를 보며 의아해하였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굳게 비밀을 유지하며 인미래를 즐긴 덕분으로 과분의 담벼락에 서는 오래도록 웃음소리와 교성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